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 인류 역사와는 사뭇 다른 시대입니다. 한 국가의 문제는 바로 다른 국가,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로 커질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전염병, 경제위기, 기후변화, 핵 테러와 같은 위기들이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역사상 가장 무섭게 인류를 위기로 몰아갔던 것은 질병입니다. 동학을 창도한 순 최재우 대성사는 이미 19세기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하며 인류사의 앞날에 괴질병겁으로 다시개벽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최순 대성사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리신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병난으로 선포하셨는데요. 가을 천지개벽의 대세는 전쟁과 괴질병겁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에서는 오늘날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이현숙 교수님을 모시고 전염병과 역사라는 주제로 인류 역사에 전염병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최근에도 신종플루, 사스, 조류독감 또는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갑자기 발생해서 지구촌을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데요.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의 질병에 대해 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그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가 수많은 그 전염병을 극복했다고 자신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스나 조류독감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그 전염병들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인류가 어떻게 그 전염병을 극복했는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질병에 대한 전망도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전염병 연구만 사실은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주로 제가 하는 것은 고대와 중세의 전염병입니다. 전근대 시대 전염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염병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1996년, 7년, 2년 동안 푸에르토리코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그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쿠바 옆에 있는 카리브해의 아주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의 식민지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푸에르토리코의 유명한 가수 리키 마틴이나 또는 그 미스 푸에르토리코 미스 월드가 많이 나왔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여성들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스페인의 후예이던가 아니면은 그 흑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원주민은 어디 갔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푸에르토리코 원주민은 그 남미의 인디언과 마찬가지로 그 황인종에 속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페인이 그 1508년에 그 콜럼버스가 1403년 푸에르토리코를 발견한 이후에
1508년 스페인이 이제 이걸 식민지화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스페인이 가지고 왔던 그야말로 두창이라든가 또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거의 몰살하다시피 해서 현재 거의 그 원주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손을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면서 대다수는 흑인 노예 후예와 그리고 스페인에서 건너온 백인의 지배층 이렇게 이중으로 된 그런 그 계층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야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 종족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위력을 가졌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맥닐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그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과에 있는 교수셨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제너럴 히스토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역사를 아울러 가면서 굉장히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이 그 1975년도에 썼던 그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저에 앞서서 몇십 년 앞서서 이제 겪으셨던데요. 그 책에 보니까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멕시코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 스페인이 멕시코를 쉽게 정복한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페인이 당시 그 아즈텍에 도착했을 때 불과 600여 명에 불과한 그 군사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르난도 코르테즈가 600여 명의 스페인 군사를 가지고 아무리 스페인 군사가 아즈텍인이 가지고 있지 않던 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총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아즈텍인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인데 어떻게 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가 너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맥닐 교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두창 때문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그 코르테즈 군과 이 아즈텍 군 간에 이제 대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 대전투하는 와중에 이 스페인에서 온 그 군인 중에서 두창이 발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아즈텍인에게 이제 넘어간 거죠.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양쪽에서 다 같이 두창이 발병을 해서 앓게 되었는데 스페인 군대들은 거의 뭐 사상자가 없이 다 다음 날도 멀쩡하게 전투를 하러 나왔는데 아즈텍인은 하룻밤 사이에도 그 수만 명이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즈텍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도 죽지 않고 창을 들고 다시 또 우리를 공격하러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들을 신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었던 그 종교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들을 신처럼 신의 아들처럼 이제 모시게 돼서 완벽한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또는 그 전염병의 세계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플레이그 앤 피플즈라는 책을 1975년도에 이분이 쓰시면서 사실은 그 선사 시대부터
그다음에 현대까지 그것도 동양과 서양, 한국의 이야기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역병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동양의 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라든가 그 서양의 언어로 된 책으로 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자료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거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의 시각은 굉장히 참신하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경청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인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지금까지 굉장히 과소평가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초제일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시는 바가 결론적으로 한 지역 주민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까 그 아즈텍인이라든가 또는 푸에르토리코 원주민처럼 그렇게 그 거의 전멸당하는 그런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들은 이거를 잘 견뎌나가서 이 다시금 문명을 발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국가의 사례들을 들면서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제 동양의 사례는 2차 사료를 받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하다 하는 한계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플레이그, 즉 플레이그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역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역병, 서양에서 역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다들 패스트를 생각합니다. 워낙 그 패스트에 대한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에 역병 자체가 그냥 그 패스트로 동일한 언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패스트로 그 몰아가는 그러한 그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패스트라고 보기 힘든 것도 다 이건 패스트다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거칠게 다룬 것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전염병이 역사에 끼친 영향에 주목을 하고 그것이 가지는 그 의미를 밝혔다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그 인상 깊게 읽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국 전근대 사회의 전염병에 대해서 천착을 하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람과 그 동물을 함께 감염시키는 질병을 인수 공통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전염병들은 인간이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거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인수 공통전염병, 즉 종을 타고 넘어서 오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인간의 인체가 그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환율, 즉 질병에 걸리는 그 감수성을 가진 그러한 그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즉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높게 되는 거죠.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을 타고 넘어온 질병들입니다. 즉 그 가금류, 조류에서 오는 독감이라든가, 조류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 알타가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독감인데 인간에게는 그 면역 체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왔을 때는 치명적인 그런 그 전염병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국 사회를 거의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그 신종플루. 사실 그 신종플루의 처음의 이름은 스와인 플루였습니다. 즉 돼지 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돼지의 독감이 인간에게 그 전염된 것이었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감기였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타고 넘어오면서 아주 치명적인 그야말로 그 발병한 지 2, 3일 만에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그 전염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종에서 오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인간에게는 주로 역병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인간과 그 동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의 그 수를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가금류, 즉 조류나 집에서 키우는 뭐 새 같은 종류들이 닭이나 이런 종류들이 하는 그 질병의 26가지가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쥐의 경우는 52가지, 그 다음에 말의 경우는 35가지, 돼지의 경우는 42가지, 소의 경우는 50가지, 개는 65가지, 그 다음에 양과 사냥의 경우는 46가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인간과 그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역사상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을 들자면 쥐의 경우는 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쥐 설치류에게 패스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인간과 접촉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숭이의 황열병, 그다음에 소에게서 결핵, 그다음에 조류와 돼지에서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개의 홍역,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오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역병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전염병하고 역병, 뭐 질병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염병은 역병의 개념입니다. 즉 윌리엄 맥닐이 썼던 플레이그, 즉 역병,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걸리고 이환율도 높고 치사율도 높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한다면은 왜 역병이라는 용어를 안 쓰냐면은 오늘날에서는 그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그 가깝게 느껴서 전염병이라고 치환해서 쓰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무좀도 전염병이거든요. 그리고 뭐 성병 이런 것들도 전염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전염성 질환은 사실은 역병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그 현대적인 용어, 친숙한 용어로 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라고 쓰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병은 왜 발생하는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회적인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갑자기 그 대폭발하는 것이 바로 역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 병원균 자체가 있었다고만 해서 그것이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원균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그 30만 내지 50만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그 계속 먹이 사슬러서 그 넘어가고 하면서 이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인간은
그야말로 먹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인류가 그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자연에 거슬르는 그러한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역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역사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종간에 넘어온 그러한 그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뭐 infectious disease, 그다음에 contagious disease 또는 epidemic 이렇게 그 말에 대한 번역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동양에서 이것을 동양의 언어로 치환하는 일이 19세기 말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서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동양의 사설을 보면은 역사서를 보면은 전염병이라고 쓴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연병이라고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즉 전염이 되는 병이다, 연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그 수호지에서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말에 그 욕으로 쓰는 그런 말에 연병할 이런 그 용어가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그 연병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제 플레이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그 14세기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거의 패스트를 대신하는 용어로 그래서 플레이그가 지금은 패스트의 또 다른 그러한 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왜 역병이라고 했느냐, 동양에서 역질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왜 병역의 의무 하듯이 역이라는 건 어떤 의무, 그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 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역이라고 하는데 이 역처럼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 이거를 역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에피데믹이라는 이제 그 영어가 있는데 이것이 에피데미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역병이 창궐해서 이러한 그 용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그 에피라는 것이 그리스 말로 이 upon, above, 위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믹이라는 말이 네모스에서 나왔는데 네모스는 people, 사람이라는 그런 그리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뜻에서 서양과 동양이 사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이제 질병인데 질병 중에서 저는 역병이 가장 정치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병하고 틀려서 이 역병에 급성 전염병에 걸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정말 3일 만에 아이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양의 중세 때 패스트에 걸린 그러한 기록을 보면은 아침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점심 때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을 같이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밤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을 때
그 주위 사람이 느끼는 그 공포나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천벌 의식이죠. 저 사람은 살았는데 왜 나는, 또는 왜 저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갑자기 이랬을 때 이게 무슨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내가 무슨 하늘의 벌을 받았나 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요즘에도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리나,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자기 그 역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게 되거나 또는 죽게 됐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들 공포에 떨면서 이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어서 이러한 징벌을 내린다라는 것이 사실 그 원시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그 인식이고, 오늘날 아무리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세균이 어떻고 병균이 어떻고 이러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병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왜 그게 나에게만 또는 너에게만 일어났는가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천벌 의식은 사실 떨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랬을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상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은 역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능하면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정통성이 없거나 또는 뭐 왕권이 좀 그 강하지 못한 시기는 거의 대부분 이것을 역병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었다, 또는 뭐 천재지변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잘 그 전후좌우를 잘 살펴봐야지 이것이 역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구나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세종대, 성곤으로 유명한 조선 세종대에 제일 천재지변 기사도 많고 전염병 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은 자신감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잘 국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나타난 현상들을 그대로 다 적은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거를 제대로 적지를 않습니다. 다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역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마지막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굶어 죽었다는 표현이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은 그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았다는 이야기보다는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동양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길거리에 뭐 죽은 사람이 서로 포개져 있을 만큼 많았다. 뭐 해골이 길거리에 너무 많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은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래서 특히나 가난한 지방 같은 경우는 밤에 몰래 그냥 그 뒷골목이나 이런 데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한 상황. 그런데 이것을 동양의 사서에 보면은 굶어 죽었다라고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병은 굉장히 정치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그 기록에 가능하면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질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역병들은 정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역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에서 이러한 그 무시무시한 역병이 언제 있었는가? 역병은 대부분 또 전쟁과 많이 그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그 군인들이 그야말로 이 밀집한 상태에서 그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그야말로 그 굉장히 다른 곳에 거주하던 그러한 각국의 군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전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각각 가지고 있던 풍토병을 교류하는 그러한 그 질병의 교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전투나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시기의 전쟁은이라도 질병이 특히 그 전염병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른 지역에서 온 군사들이 가지고 온 풍토병은 우리 지역에서는 없던 그런 새로운 그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면역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거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굉장히 그 갑자기 전쟁터에서 이 아주 역병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초의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간에 그 벌어졌던 그런 그 역병입니다. 이 전쟁은 그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일어났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전투가 있었고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 바로 그 그리스의 그 종주권을 놓고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선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전쟁 초기에 기원전 430년에서 429년에 아테네에서 역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뭐 역사가에 따라서 뭐 조금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뭐 3분의 1이 죽었다, 뭐 4분의 1이 죽었다 하는데 하여튼 상당수의 그 군인들이 한꺼번에 몰살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테네가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게 됐고 스파르타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영광의 시대는 가고 스파르타가 이제 그 그리스의 그 패자로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모든 것은 기록이 있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뭐 고인골의 질병을 이제 연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그 뼈에 흔적을 남기는 그 질병 이외에는 전염병 이외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뼈에 흔적을 남기는 거는 뭐 척추 결핵이라든가 뭐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인골 연구를 통해서 역병을 알기는 이제 쉽지 않고요. 그 바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 덕분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투키디데스의 전염병 기록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아주 그냥 장기간에 걸친 기록을 쭉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염병 기록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갑자기 먼저 머리에 고열을 느끼고 눈에 염증이 생겨 충혈됐다. 그리고 혀와 목구멍에 곧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이상한 악취가 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에 재채기가 나오고 목이 쉰다. 이윽고 독한 기침과 함께 통증이 가슴으로 내려온다. 더 나아가 그것이 위까지 내려오면 구토가 일어나고 전문가가 아는 한 그와 비슷한 부류의 온갖 그 담즙 토사에 시달렸다. 게다가 심한 기력 저하가 수반됐다. 이제 탈수 증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부에 손을 대보면 특별히 발열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없지만 피부가 붉은색을 띠고 있고 청백해 보이지는 않았다. 도리어 검푸르고 작은 농포나 종기가 생겼다. 발진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7일에서 9일 사이에 그 발병한 지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죽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질병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 질병들이 발진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때문에 생기는 발진 티푸스도 이제 종기 발진이 나타나고요. 뭐 수두도 발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두창 무서운 스몰팍스라고 하는 두창도 발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홍역도 발진이 나타나고 하여튼 고열에 시달리면은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것도 있고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은 거죠. 이렇게 역병에 걸린 환자가 생기니까 감염을 두려워해서 병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려 하지 않아 환자가 나온 대부분의 집이 빈집처럼 돼서 간호사도 없이 병자 홀로 남아 죽어갔다. 즉 사실 그 환자는 병 때문에 아파서 죽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굶어 죽은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건강과 부가 한결같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쾌락을 즐기며 한순간의 연락을 중요시했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참고 견디는 일 따위는 흥미를 잃고 무엇이든 도움을 주면 그것은 선하고 유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사람의 법도 신에 대한 두려움도 구속력을 잃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죽고 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러한 그 막가파식의 그런 이제 삶의 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가장 찬란하고 뛰어났던 아테네의 아테네의 문화가 거의 그냥 붕괴되다시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학자들의 학설이 이거는 천연두다. 뭐 나중에 농포가 생기고 검푸르고 뭐 그러니까 천연두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딱지 얘기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발진 티푸스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거는 탄저병이다. 뭐 아주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연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병은 정말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도시국가를 파괴한 것이 아니고 전 유럽 사회를 다 파괴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 체제가 바뀌고 중세 사회가 무너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입니다. 이게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환자들이 나중에 그냥 검푸르게 변해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검게 변해서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 남아 있는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사병이 영국에 1348년도에 들어와서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30 내지
50%에 달하는 인구를 살해했다라는 이제 이런 그 기념비를 지금 이제 그 하는데 그만큼 전 인구의 5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인구의 5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0%인 데도 있고 50%인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80%인 데도 있고 뭐 정말 지역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았는데 이게 그 최초에 발생했던 기록은 1347년 그 카파라는 그 도시에서 발생을 해서 이것이 그 제네바, 베니스를 걸쳐서 전 이탈리아에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 유럽으로 북부 아프리카로 나중에는 북유럽까지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 사망하게 만든 그 흑사병은 1700년대까지 그 100여 차례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몽고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도 흑사병이 간헐적으로 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방역을 잘 하고 해서 그 중세와는 그 생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무시무시한 역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흑사병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이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몸에 그냥 같이 조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그 감기처럼 그냥 앓고 지나가고 또 앓고 지나가고 매년 감기 알아도 인간은 죽지는 않거든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로서는 그 인간과 사이좋게 같이 공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것이 그 독성이 너무 강한 병균일 경우에는 흑사병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해서 그 자기의 숙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도 공멸하는 거죠. 자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역병들은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역병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정말 100여 차례 뭐 역사상 끊임없이 그 반복되면서 인간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 사이좋게 공생관계로 지내는 그러한 그 질병으로 정착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풍토병, 그 지역에만 있는 풍토병, 그리고 또는 그 어렸을 때 한 번 앓고 그 많은 소화전염병, 한 번 앓고 평생 이 면역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소화전염병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병이라고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흑사병과 같은 경우는 그 조절에 실패를 해서 그 인간과 공생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연구에 따르면은 전 유럽의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그 킵착 한국의 몽골군이 이제 그 카파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도시는 이런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은 문을 닫고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그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식량을 가지고 이제 그 침입군이 물러날 때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농성이라고 하는데 농성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몽고군에서 이 패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군이 공격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퇴각을 하면서 이 죽은 몽고군의 시체를 저런 이제 투석기라고 하는데요. 그 돌을 이제 뭐 던지거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막 던져서 성 안으로 성을 파괴하는 데 쓰는데 거기다가 시체를 해서 싸서 막 성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카파 시민들이 이게 뭐지? 왜 죽은 놈들을 이렇게 여기다 쏘고 갔나? 그랬는데 그 시체에서 패스트가 이제 전염이 돼서 이제 전 유럽에 펼쳤다는데 이게 여기 있는 크리미아 반에 있는 요 저쪽 그 동그란 데가 거기가 카파시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제노바 이탈리 제노바시의 상인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군이 가버리자마자 얼른 성을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제 패스트에 감염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탈리아로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제 죽기 시작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대부분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묻고 뭐 장례 치르고 하면서 이게 제노바시에 퍼지게 되고 그 인근 베니스에도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전 이탈리아로 이제 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노바와 베니스의 기록에 보면은 1447년과 1348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빠른 속도로 유럽으로 전파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만든 흑사병의 역병의 사망 연도 이제 많은 사망자가 난 연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정말 전 유럽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348년에 이제 착륙해서 북쪽으로는 1349년, 아일랜드까지는 1449년에 가고 이게 이제 노르웨이나 스웨덴에도 1349년에 가고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러시아에 1352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유럽에 이것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길거리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가족이 죽었을 때는 정말 애도하면서 장엄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게 일가족이 몰살했을 경우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체가 썩어가니까 이제 이웃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뭐 장례식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구덩이를 파고 처음에는 묻었는데 나중에는 구덩이를 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시체가 그냥 안에서 썩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몰래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죠. 그냥 뒷골목에다가. 그래서 길거리에 사망자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리게 되고 이러한 정말 가족이 갑자기 다 몰살했다거나 뭐 이러한 상황에 났을 때 치미는 그런 분노를 정말 이 정치적인 지도자에게도 하지만은 어떠한 특수한 사회 집단에 보통은 이거를 이제 분노를 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병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의 경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질병을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교도들을 저렇게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을 태워 죽이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진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제 치료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저런 온 몸을 다 감싸고, 그리고 그 새의 가면을 쓰고 몸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그 치료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흑사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난한 지역에 막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는 이렇게 그 딱 블럭을 치고 못 나오게 해서 죽든 말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이제 안전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난한 여자를 일단 넣어서 그 여자가 살아 있으면은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 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흑사병이 이렇게 전 유럽을 휩쓸고 그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많았던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쥐가 이제 그 쥐벼룩을 통해서 이제 그 병균이 패스트균이 옮기긴 하지만은, 이것이 병균이 있다고 해서 병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는 14세기 초에 그 기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한냉화되는 그러한 시기였고, 그래서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가 굉장히 그 약체화된 거죠. 약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매년 조금씩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달리 매년 기온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한 10년, 20년 되면은 이게 평균 기온이 3도, 4도 내려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인체가 그 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이때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계속 추워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흑사병이 이제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1315년하고 1317년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이 불량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한냉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인간의 면역력 자체가 이상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흑사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조합을 이뤄서 맞춰졌을 때 이러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위생적인, 또 한몫을 한 것이 비위생적인 유럽의 도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유럽 도시는, 중세 도시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물을 그냥 정말 우리의 요강 같은 데 받아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다 버려서, 여러분 하이힐의 유래를 아십니까? 하이힐이 그 파리 거리가 똥오줌으로 너무 질퍽거리기 때문에 높은 구두를 신지 않으면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힐이 귀족들이 남자나 여자나 하이힐을 신게 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그 유럽의 도시가 비위생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초기 4년간 인구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죽은 거죠. 거의 뭐 인구의 반이 처음에는 죽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1700년까지 그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는 그 영주에 귀속된 거주 자연의 이주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농노들이 이제 다 생산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영주들이 농노에게 잘해줘야지 그 농노들이 자기 영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노의 지위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또 경작할 땅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토지를 나눠주게 돼서 이제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가는 그러한 그 시민들이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세 장원제가 붕괴하면서 서양 중세 지배 체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붕괴하는 그러한 정말 시대를 변혁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흑사병이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에 나타난 두창으로 추정되는 그런 역병과 그다음에 중세 유럽을 붕괴시켰던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는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질병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즉 인류 문명사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문명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경계선에서의 저자 레베카 코스타는 지금 인류는 몰락과 진보의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상생방송의 현대문명의 대전환이 시청자 여러분의 문명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고 다가올 위기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